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까지 필기를 하고 마친 걸로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확인을 할 건데, 먼저 우리 교과서 236쪽에 자료를 먼저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교과서 파일을 못 올려서 선생님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 앞에 있는 교과서를 같이 봐주길 바랄게요. 자, 236쪽을 펴면 왼쪽 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강령이라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못 찾은 사람은 잠시 끊고 빨리 찾아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죠? 1945년 8월 15일에 조선 총독으로부터 치안권 행정권을 이양받은 여운형 안재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내의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죠. 일시적인 과도기에. 자, 그 단체의 강령인데 이 자료가 우리 그 수능 문제나 아니면은 그 모의고사 할 때 이 자료를 딱 넣어놓고 다음 중 이 단체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제시했던 강령이 뭔지 먼저 확인할게요.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자, 여기서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밑줄 칩니다.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여기서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 밑줄 칩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해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라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해서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 자, 밑줄 칩니다.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해서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 자, 방금 밑줄 친 내용이 제시가 되면서 다음은 해방 이후에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구나 이렇게 캐치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잠시 끊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같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 자 3국의 외무장관들이 2차 대전 중에 여러 차례 열렸던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결정이 됐던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죠. 자, 우리 이걸 모스크바 줄여서 모스크바 3상회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첫 번째,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한국에 통일적인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사실은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 라는 게 두 번째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 소련 대표, 그리고 한국의 정당이나 사회단체들과 같이 광범위하게 협의해서 한반도의 임시정부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반도에 실시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유엔의 감시하에, 그러니까 유엔의 감시하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최고 5년간 자,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거든.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역량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개국에 의해서 유엔의 관리 감독 하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특정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탁 통치고 이 모스크바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면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세워질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최고 5년간 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조항은 얼마든지 이제 변경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5년이라고 했으니까 5년 이상 못 한다는 거기 때문에 뭐 3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앞으로 만들어질 임시정부가 우리는 충분한 나라를 운영할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동아일보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의 결정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서는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이 당시에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한 기사를 내거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자, 여기 지금 한자로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라고 동아일보에서 일면에다가 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모스크바에서의 결정은 신탁 통치가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대전제 조건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자, 모스크바에서 결정된 게 신탁 통치만 있는 것처럼 일단 보도가 된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가 있냐면, 여기 밑에다가, 여백에다가,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 한번 써볼게요.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반대로 보도를 한 거였어요. 사실은 신탁 통치를 주장한 쪽은 미국이고 즉시 독립을 주장한 쪽은 소련이었어.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미국은 남한 지역을 어떻게 통치하죠? 직접 통치하고 북한 지역을 소련은 간접 통치하기로 큰 방향이 결정이 됐잖아요. 미국은 남한을 직접 통치하고 소련은 북한을 간접 통치하기로 한 이유가 뭐였어요? 왜 이렇게 통치 방향을 크게 정했을까?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 자, 우리 한반도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80% 이상이 사회주의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한반도를 간섭 없이 내두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신에 자본주의 체제의 정부를 심고 싶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냅두지 않고 직접 통치하겠다고 나선 거고, 그리고 소련은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간접 통치했죠. 이 지역에 있는 인민위원회들한테 행정권을 이양해줘가지고 간접 통치하기로 한 거 우리 기억나죠? 그래서 소련은 사실 신탁 통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처음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바로 행정권을 넘겨라. 또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 미국은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20년, 30년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미국은 얘기해요. 근데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에서 협의해서 최고 5년이라고 하는 이제 기한이 나오게 된 거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반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동아일보에서는. 그러면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 통치는 아까 여기 유엔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동안 관리 감독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정 지역을 지금 당장 독립할 역량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이거는 식민 지배랑은 다른 거거든. 전혀 다르죠. 식민 지배랑은. 그런데 이 신탁 통치가 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라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접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일반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또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제2의 식민 지배로 인식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그 기쁨에 들떠가지고 이제 우리만의 정부를 세우고 우리의 국가를 건설할 기쁨에 젖어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또 다른 식민 지배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접하고 나서는 소련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높아지게 됐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신탁 통치 결정이 보도되고 난 뒤에 이 좌익 측 그리고 이 우익 측에서는 처음에는 둘 다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요. 그걸 우리는 반탁 운동이라고 합니다. 반탁 운동. 여기 살짝 지우고 반탁 운동이라고 하거든. 자. 다시 펜으로 돌려서 여기 우익도 처음에는 반탁 운동.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모스크바 결정의 전체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좌익이든 우익이든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처음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을 거예요. 신탁 통치를 또 다른 강대국의 지배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좌익 측에서는 나중에 이 전체 결정문을 입수하고 찬찬히 따져본 결과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 결정의 내용은 신탁 통치가 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핵심은 임시정부 수립이다. 우리가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나서 신탁 통치는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협상 가능한데 지금 당장 신탁 통치를 하니 마니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계속 대립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부 수립도 언제 될지 모른다. 일단은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의 결정 내용을 총체적으로 지지하고 빨리 통일적인 정부를 세운 다음 신탁 통치는 나중에 협상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입장을 총체적 지지로 바꿔요. 근데 여기서 좌익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했다라는 말이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자, 그 말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우익 쪽에서는 계속해서 반탁 운동을 벌여요. 받아들일 수 없다. 신탁 통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빨리 우리의 독립적인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자, 이때 대표적인 이 우익 쪽에 있었던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한국 독립당이 먼저 있었고 한국 독립당을 이끄는 수장이 누구였어요? 김구였죠. 김구는 진정한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민족의 독립을 가장 우선하는 이념이거든요. 자, 그런 입장에서 진정한 민족주의자로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반대하고 다른 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독립적인, 우리의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당시 우익에는. 그리고 일부 다른 우익들은 이제 한국 민주당, 여기 국자라고 써졌는데 한국이라고 쓴 겁니다. 한국 민주당.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요거는 예전 그 지주들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일제시대의 지주라고 하면 일제의 정책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지주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비교적 많아요. 자,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파 정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호명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이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면서 마치 좌익을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논리를 펴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너 지금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라는 논리로 이들을 매국노로 이제 몰아붙이고 자신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자신들은 마치 애국지사인 것처럼 탈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못한 독립운동을 하듯이 마치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열렬히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반대운동,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많은 우익들 중에는 김구 같은 진정한 민족주의자들도 있지만 많은 예전에 친일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 애국지사로 변모해서 친일파 청산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운동하듯이 이 당시에 신탁통치 절대 우리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선봉에 서게 돼요. 대표적인 좌익 정당으로는 조선공산당 박헌영이 이끌었던 자 요런 정당들이 각각 있었다라는 거고 자 여기 잠시 지우고 옆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방에 지워질 수가 있으면 이게 더 크네. 이제 한 방에 여기 자 지우고 오른쪽에 46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오른쪽에다가 46년이 되었다. 자, 요거 우리 보기 전에 교과서 236쪽에 자료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요. 236쪽에 선생님은 지금 교과서 파일을 못 올려서 여러분들 교과서 236쪽에 봅니다. 밑에 하단에 크게 사진이 2개 들어가 있죠.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운동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운동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왼쪽 거 먼저 볼게요. 동포여 3천만의 총 역량을 발휘해서 신탁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주독립을 완전히 획득하기까지 피 한 방울까지라도 흘려서 싸우는 항쟁 개시를 선언한다. 신탁통치 절대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어요. 자, 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세력입니까? 우익이죠. 우익. 자, 오른쪽에 볼게요. 이번 모스크바 결정은 카이로의 결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한 거다. 자, 카이로의 결정이 뭐죠? 카이로의 결정. 우리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얘기하죠. 자, 카이로 결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통일의 실현에 있지 신탁 통치를 반대하니 찬성하니 이거는 차후의 문제다. 자, 이 주장을 했던 세력은 좌익입니다. 좌익.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자, 46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46년 여기 위에 자, 북한의 상황을 잠시 여기 간단히 써 볼게요. 자, 46년 2월에 북한은 북조선이라고 쓴 겁니다.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자, 우리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자, 인민위원회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꾸고 나서 지방에 설치되었던 145개의 지부들을 명칭을 인민위원회로 바꿨었잖아. 기억나죠? 자, 여기 이제 145개의 인민위원회들이 쭉 이렇게 있었고, 북한 지역에도 수십 개의 인민위원회들이 각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인민위원회들이 있었고, 소련은 이 북한 지역의 인민위원회들한테 행정권을 넘겨줘서 간접 통치했다라는 거 계속 우리 앞에서 반복했습니다. 자, 이 인민위원회들의 중앙기구라고 보면 돼요. 총괄하는 기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나중에는 임시자가 빠져요. 시간이 더 지나면 북조선 인민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북조선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그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하던 최고 기구라고 보면 돼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46년 2월에 그들이 이름 붙이기를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걸 이제 단행하게 되거든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정식 정부를 세우기 전에 꼭 해결하고 가야 될 두 가지 과제, 가장 우선해서 실시되어야 될 두 가지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40년을 살았던 농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농민이 그때 최대 다수였으니까. 자, 농민이라고 가정을 하면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가장 먼저 바랬던 개혁은 뭘까? 토지개혁이겠죠.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소작료를 70%, 80% 받으면서 많은 그 소작료를 거둬서 그걸로 또 땅을 늘리고, 거기서 또 세금이 아니고 그 소작료를 걷고 또 땅을 늘리고 계속 땅을 집적해 가면서 대농장을 경영했던, 그리고 많은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런 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됐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타파하자. 자, 토지개혁은 꼭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였어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북한은 어떤 식으로 단행을 하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단행을 합니다. 자, 토지개혁을 하려면 땅을 가진 사람들, 지주죠. 자, 이들한테 땅을 가져와서 땅이 없는 사람들, 소작농이죠. 자, 이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평하게 분배가 되겠죠. 물론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자영농이라고 또는 자작농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일단 제껴두고 이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땅을 국가가 어떻게든 그걸 회수해서 그걸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토지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무상 몰수했다는 거는 지주들한테 몰수했다는 뜻이고, 분배했다는 거는 소작농들한테 분배했다는 뜻인데, 여기서 무상으로 했다는 말은 그 땅의 대가를 지주들한테 지불하고 또는 소작농들한테 그 땅의 대가를 받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뺏었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냥 나눠줬다는 거거든. 북한은 자, 5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땅을 세는 단위인데요. 1정보가 3,000평 정도입니다. 3,000평. 3,000평이라면 우와 할 수 있는데, 그 5정보면은 15,000평인가요? 근데 이제 북한은 워낙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봤자 이제 뭐 우리나라 땅보다는 덜 비옥하니까 자 어쨌든 오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오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이 A 지주는 10정보의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오정보는 가지게 하고 나머지 오정보는 그냥 뺏었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북한 지역에 있던 많은 지주들이 땅을 거의 다 뺏기고 빈털이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본인이 뭐 축적했던 재산을 다 뺏기고 이 사회주의라고 하면 이를 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재산도 처분하고 남한 지역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주들한테 가져온 땅을 소장농들한테는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 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농지개혁이 진행이 되냐면 우리나라는 1950년에 북한보다는 조금 나중에 실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랑 남한의 농지개혁을 공부 같이 할 건데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돼요. 자, 매수라는 거는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샀다는 거야. 정부가. 자,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 우리나라는 지금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어디 갔나? 자, 지주에게서 땅을 사서 누가 사냐면 정부가 사서 그 땅을 소장농들한테 자 나눠주는데 우리나라는 유상으로 매수해서 유상으로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지주가 10정보의 땅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준을 3정보로 잡습니다. 그래서 3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 땅은 그럼 몇 정보예요? 7정보가 되겠죠. 이 땅은 정부에서 돈을 주고 사. 지주한테 그냥 뺏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도 소장농들한테 그냥 주지 않아. 자, 땅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고 사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소장농이 됐겠어? 자, 돈이 없어. 그래서 5년 동안 갚도록 그냥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정부가 세워지잖아.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이념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평등의 개념에 따라서 자,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전에 꼭 하고 나가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자, 이 친일파 처단을 물론 북한도 100%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남한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친일파 처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뒤에 연결해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자,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을 단행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그 한 달 뒤에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걸 단행하게 됩니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 우리 아까 이거 왜 열린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미소공동위원회 왜 열리는 거예요?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걸 거쳐야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제 지금 참석자는 미국 대표, 소련 대표입니다. 자, 이 미국과 소련은 참여 자격을 가지고 극심하게 대립하게 돼요. 여기서 참여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소련 말고도 한국의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이 말은 이게 한반도에 세워질 정부를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여는 거니까 한국의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참여시킬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 대립한 거거든요. 소련의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를 펴냐면 이 우익들, 자, 이 우익들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해, 지금. 아예 신탁 통치 가지고 계속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가도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 소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결정에도 지금 반대, 어쨌든 하지만 신탁 통치 자체에도 지금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우익들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아예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익들은 빼라. 미소공동위원회 참여시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익은 배제해라. 자,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익이 배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소공동위원회에 소련, 미국, 좌익들이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에 사회주의 정부가 세워지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은 우익들을 참여시켜야 돼, 반드시. 그래서 미국은 참 논리가 빈약하니까 뭐라고 뭐 우익들을 참여시켜야는 되겠는데 얘네들은 그냥 아예 반대하니까 사실 소련의 입장을 반박하기가 뭐 하잖아요.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 결정에 반대한다는데 얘네들을 빼라는데. 자, 그래서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느냐. 우익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 모든 한국인이라면 일단 무조건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자, 해서 소련은 삼상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세력은 배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모든 한국인은 자, 모두 참여시켜라. 이렇게 맞섰어요. 자, 이 두 나라의 이제 주장은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어느 세력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한국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고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였어. 소련은 우익을 배제시키기를 원했고 미국은 우익까지 다 참여시키기를 원했어요. 자, 이러한 이제 입장 차이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서 결국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한 휴회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잠시 이제 다시 여는 거를 멈춘다라는 뜻이죠. 그것도 기한이 없이 언제 열릴지 다시 기약 없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열리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의 임시정부도 언제 세워질지 기약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야. 자, 이러한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잘 지켜보고 있던 이승만은 지금 이게 한반도의 통일 정부가 언제 세워질지 기약이 없을 것 같거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그런 이제 이념 대립도 심해지는 것 같고 해서 이대로라면은 뭐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일이 되어 가지 않을 것임을 판단한 이승만은 갑자기 띡 이제 나와가지고 뭘 주장하냐면 우리 교과서 239쪽 한 장 넘겨봅니다. 239쪽을 넘겨보면 생각을 키우자의 자료 1번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거 보일 겁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46년 6월에 있었던 자, 정읍이라는 곳은 지명이에요. 전라북도에 지금도 정읍이라는 곳이 있거든. 정읍에 가서 연설을 한 내용인데 그 연설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핵심.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밑줄 칩니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또는 남한만이라도 라는 뜻이죠.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된다.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이제 본인의 마음은 여기서 숨겨져 있겠죠. 근데 이승만은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어. 자, 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된다.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세우자 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이승만은 굉장히 정치적, 국제 정치의 흐름을 잘 읽는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말로를 어떻게 우리가 이 기억을 하고 있냐면 초대 대통령 되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해가지고 3번 대통령하고 4번째까지 하려다가 결국에 이제 부정선거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4.19 혁명이 일어나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가서 이제 홀로 생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 지금도 사실 가기가 힘든 1800년대 후반에 100년도 전에 하버드 대학 출신의 독립협회 출신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1919년에 임시정부 세웠을 때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던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영어도 잘하고 이 사람이 당시 이제 외교에 능할 거라고 하버드도 나왔으니까 외교에 능할 거라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립운동가들한테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야. 그리고 조금 뭐랄까 그 독립운동할 때 뭐 공금을 유용한다든지 그런 측면 뭐 권력욕 이런 것들도 있다고 평가는 받지만 국제 정치의 흐름을 굉장히 귀신같이 잘 읽는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당시에 흘러가는 걸 봤을 때 이념들이 또 심해지고 있고 곧 냉전이 닥칠 것 같고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이렇게 결렬된 걸 봐서 앞으로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게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은 임시정부 수립이 언제 될지 모르겠고 빨리 뭔가 이제 이 정치적 전환을 시도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주장한 겁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 자, 그런데 이 단독정부 수립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 우리 우 해가지고 중도파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김구 같은 진정한 민족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단독 정부를 원하지 않아. 진정한 민족주의자라고 하면 통일 정부 우리가 그러려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통일 정부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거 진짜 이대로라면 특히 이승만이 또 단독 정부론을 들고 나온 이때 정말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가 각각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진다라는 거는 북한 지역에도 단독 정부가 세워질 수 있다. 그건 또 분단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분단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위기감에 휩싸이게 돼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단독 정부론도 갖고 오고. 자, 그래서 이 통일정부를 고대했던 사람들은 이 좌와 우가 협력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좌우 합작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좌우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운형, 김규식 중도 우파 이 중심이 되어서 좌우합작 운동을 진행하게 돼요. 자, 해서 우리 좌우합작 운동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237쪽에 보면 생각을 키우자의 모스크바 삼상회의랑 미소공동위원회 자료 있거든요. 요것도 다음 시간에 요 자료 보고 자화합작 운동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했고 오늘 한 내용은 다시 한번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